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에 대해 울적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타인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지속돼 본인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전문가들은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용어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또는 타인보다 본인의 능력이 뒤처지는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열등감이 많은 원인은 경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한 사람이 열등하거나 뒤처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들을 함으로써 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한 경우입니다. 유년기의 성장 환경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적인 경험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 특징 1. 완벽주의적 성격. 열등감 컴플렉스는 보통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뒤처졌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무언가에 대해 만회하기 위해 과대 보상을 합니다. 즉, 본인이 하는 모든 것에 완벽함과 성취를 추구합니다. 때때로 타인이 실현 여부에 대해 의심하면 이들은 자만함을 표현합니다. 2. 존재감이 없는 것에 편안해한다. 상반된 방식 중 다른 하나는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것에 본인은 더 편안해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본인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3. 비판에 매우 민감하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에 매우 예민하며 타인의 의도를 왜곡시켜 생각해 스스로 기분이 상해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그 영향이 개인에게 오래 머뭅니다. 개인을 희생시키는 내용으로 놀리거나 농담하는 것을 친절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개인이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면 그 반응으로 타인을 공격적으로 위협해야 본인이 공격받은 타격이 감소된다고 느낍니다. 4. 타인의 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보다 뛰어난 듯한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열등감이 있다면 친구의 경력은 친구가 말한 것만큼 훌륭한 것이 아니라며 내 자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친구의 훌륭함에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험담할 수 있습니다. 5. 타인보다 내가 더 잘해야만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전한 해결 방식은 내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단적인 예로 헬스장에 갔을 때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본인보다 나은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과시하듯이 몸을 풀고 기구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괴성을 내거나 타인이 위축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만회하기 위해 애를 쓸 뿐입니다. 6. 타인의 칭찬을 믿지 않습니다.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존감의 문제를 가진 경우 칭찬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에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나 안도감을 느끼더라도
이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7. 최악의 일을 쉽게 염두에 둔다.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의 관계를 끊을 때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타당한 이유로 데이트가 취소됐을 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데이트 날짜를 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본인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혼자만의 근거 없는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포기를 빠르게 하는 사람은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떠나려고 하며 만나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말을 흔히 예상합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뒤처지는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말을 사용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스스로를 안심하도록 하는 말을 되뇌입니다. 또한 매일 감정 메모를 통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열등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도록 합니다. 열등감 관련 서적 및 상담 역시 큰 도움을 줍니다. 상담을 통해 유년 시절에 받았을 수도 있는 상처 또는 트라우마 상황을 깨달아야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타인보다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음을 명심합시다. 흔히들 자존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와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가지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차원에서 자존감은 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진정하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잘못이나 결점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차를 소유했는지, 자녀가 어떤 학교에 진학했는지,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집은 어느 규모인지, 직장에서의 직위 등 물질적인 풍요가 자존감이라며 집착하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훌륭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존감은 본인의 강점, 약점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의 진가를 아는가, 본인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잘못이었는지를 인정합니다. 비록 한 개인이 완벽할 수는 없고 실수하더라도 그 잘못이 본인의 삶 혹은 자아상에 압도적으로 혹은 분별 없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1. 자존감 목록 만들기.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칠 무언가가 뭔지 알아야 고치겠죠. 이것이 인지행동요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지행동요법이 작동되도록 행동하기 이전에 분별 없는 생각과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식별하는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도 이와 같습니다. 간단히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난 실패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쩌면 설득력 있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때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해결 방법은 나쁜 상황이 본인 그 자체인 양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이를 한 장 준비해서 한가운데에 선을 내려 긋습니다.
오른쪽에는 나의 강점을 적고 왼쪽에는 약점을 각각 10개씩 적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강점을 10개 적는다는 게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숙고하며 적어나가다 보면 10개는 금방 적을 수 있습니다. 10개를 채우는 것이 어렵다면 수년간 당신을 봐온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강점이 너무 사소하더라도 일단은 다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존감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당신이 얼마나 결점이 있으며 얼마나 결점 아닌 것들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도록 해줍니다. 약점들 중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에 1개씩 그것에 몰두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뭔가를 바꿀 거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2. 현실적인 기대 설정하기. 비현실적인 기대만큼 우리 자신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는 너무 작지만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가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다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비난이 나의 자아상,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감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상처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듯 받아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내 자존감이 나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부정적인 자존감을 강화하는 생각을 하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할 때 이상적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3. 완벽을 피하고 성취와 실수를 움켜쥐기. 완벽은 어느 누구도 성취하기 힘듭니다. 완벽한 몸,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자녀, 완벽한 가정은 가지기 힘듭니다.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완벽을 접하곤 하므로 완벽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매체가 담은 완벽은 말 그대로 사회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성취에 열중하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같이 절하하지 마시고 그것의 실제 가치를 인정합니다. 본인이 성취할 때 적는 목록이나 일기에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을 단위로 이것을 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적는 것을 편히 느끼기도 합니다. 핵심은 작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며 각 지점에서부터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삶의 점과 점을 잇는 게임처럼 말입니다. 살면서 하는 실수로부터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다고 하여 나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4. 자신을 탐색하기.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격언은 오랜 세월을 걸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이지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점 및 약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각에 개방적이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우정을 시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때때로 자신이 싫어지거나 자존감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세상과 타인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을 우리가 세상에 관계된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시행착오의 문제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함으로써
본인이 변화하고자 늘 원했던 모습으로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본인의 옛날 모습에 의존할 경우 헛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잘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 고등학교 때 수학에 월등히 뛰어났는데 지금은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없다. 등의 예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 괜찮습니다. 현재의 내 삶이 어떻게 돼가는지 평가함으로써 내가 현재 말할 수 있는 내 강점에 대한 믿음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내 능력과 기술에 맞는 자아상, 자존감을 바로 잡으십시오. 6. 타인과 비교하는 걸 멈추기. 부적절한 비교는 자존감에 매우 해롭습니다. SNS를 보면 타인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어렵지만 자존감을 위해 멈춰야 합니다. 나와 경쟁해야 하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타인의 삶, 그리고 타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5가지 셀프 훈련법.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렵다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너무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닌지, 자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 혼자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여기저기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자존감. 과연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척도를 말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자존감의 6기둥의 저자 나타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을 정신 건강의 척도라고 할 때 이보다 더 긴급한 주제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만큼 자존감은 스피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는 타인이 자기 평가의 주된 원천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타인의 평가는 자존감에 도움이 안 되며, 둘째, 계속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나는 깊게 공감한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할수록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당함을 감내하며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재검해 봐야 한다.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크다면 외부의 평가에 크게 영향받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남이 나를 어떻게 다할 수 있겠는가 하며 타인의 시선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외부의 모든 좋은 요소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나 홀로 남겨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남의 시선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남의 평가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일상에서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1. 듣기 힘든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도라이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이상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으니 서로 참자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남 탓으로만 돌리면 같은 일만 반복될 뿐 나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원치 않는 말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 몸은 영양은 흡수하고 독소는 배출시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상태가 유지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독소 같은 말은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독성이 가득한 말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속에 담아두면 마음의 균형은 곧 깨져버린다. 그리고 병이 든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듣기 힘든 순간이 오거든 신이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을 기억하라. 독성이 가득한 말을 들었을 때 한쪽 귀는 흘려내보내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2.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낼 것.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자신으로 살아오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본인을 맞추고 오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날이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 시기에는 타인을 탓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었다 는 피해의식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진로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로 고민하던 20대 학생을 상담했을 때 일이다.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과장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심을 끌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양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고 상담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을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본인도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다. 너무 변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으니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했다. 난 학생에게 먼저 자신에 대해서 연구해 올 것을 권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체크해보고 본인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행복하고 기쁜지 온전히 들여다보고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줬다. 일주일 후 그녀는 이 관찰만으로도 매일매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전해줬다. 차근차근 이 과정을 거친 뒤 자존감이 회복된 학생은 머지않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영화 보는 것은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여행은 좋아하는지, 심지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까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쁘다. 이제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언제 편안하고 기쁜지 말이다. 3.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대할 것.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자존감의 핵심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생각해보자. 혹은 자신의 아이에게, 조카에게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떠올려보라. 아마 물 한 잔을 건넬 때도 가장 예쁜 컵을 꺼내서 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듯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게 대해보기를 바란다. 애인에게 혹은 사랑하는 대상 그 누군가에게 쏟았던 사랑을 이제 자신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 바다를 좋아하면 자신을 데리고 바다를 보러 가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면 자신을 데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면 된다. 애인과 데이트하듯 자신과 데이트를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말한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설령 혼자 밥을 먹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자신에게 애정을 주면서 하루 정도는 온전히 자신과 동행해 보기를 바란다. 4.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가장 예쁘고 잘생겼다고 느껴지는 연예인 사진을 꺼내보자. 그리고 거울을 보며 비교해보라. 이제 곧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왠지 코도 조금 아쉽고 눈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것이다. 어쩜 마음속으로 역시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형을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이 있다. 어디 외모뿐이겠는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많은 부를 지녔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봐왔다. 자존감은 내면의 총체적인 상태이다. 안으로부터 채워져야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것을 비교해가며 자신의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5. 가벼운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자주 느낄 것.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성취해보고 성공한 느낌을 가져보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채우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타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존중이라고 했다. 자기 효능감이란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자신감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스스로 성취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너무 대단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목표가 더 좋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다. 한 교수님께서 10년 계획을 세우냐고 물어보셨다.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라고 힘차게 대답하며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자신있게 10개 정도의 계획을 말씀드렸다. 교수님께서는 미소 띈 얼굴로 하나하나의 계획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셨다. 그리고 드시던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자네 계획을 들어보니 자네는 올해 목표를 하나도 못 이루겠네.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그 이유를 묻자 올해가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다 는 표현이 가장 적합했던 순간이었다. 1년이 지난 후 교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알아챌 수 있었다.
내가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목표만을 세웠던 것을, 모든 목표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욕심 가득한 목표였지 정말 스스로에게 필요한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을. 타인을 의식해 대단하거나 거창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말자.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거창한 목표를 여러 개 적어놓고 한 개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아주 가벼운 목표를 세워서 매일매일 이루어내는 경험을 갖는 것이 자존감에 도움이 된다. 쫓기듯이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하나씩 시작해보자. 그리고 데모스테네스의 말처럼 아주 작은 기회로부터 위대한 업적이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